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세 번째 화폐인 카드 포인트. 알뜰하게 쓰는 방법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좀 더 아끼면서 알뜰한 소비를 계획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종 신용카드 포인트 점수를 현금처럼 쓰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죠. 포인트는 차곡차곡 쌓이면 적지 않은 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제3의 화폐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자 4명 가운데 3명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써본 적이 있다고 답했죠. 포인트는 한 곳으로 몰아서 적립해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 가운데 적립률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소멸 시기를 몰라 쓰지 않고 버려지는 포인트가 많다고 하는데요. 소멸 시효 안에 쓰지 않고 자동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가 2008년 1,359억 원, 2009년 810억 원, 2010년 1,169억 원, 2011년 1,093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카드 소비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제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포인트 카드 발급은 이미 2억 장을 돌파했고 포인트 시장은 연간 약 4조 원 규모입니다.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 규모가 약 1조 5천억 원, 유통사 포인트는 1조 6천억 원이고 항공 마일리지는 1조 1천억 원 규모로 분석되죠. 포인트 개념은 1984년 우리나라 K항공사에서 고객 로열티 관리를 위해 처음 도입한 뒤 2000년대 카드사와 통신사로 확대됐는데요. 2006년부터 대기업 유통사들이 도입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졌죠. 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만 생각했던 포인트 개념이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포인트 마케팅은 단골 고객을 묶어두려는 기업의 전략에서 비롯됐다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알맞은 소비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혹시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는지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안 쓰는 포인트는 기부할 수도 있으니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요즘 얘기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잘 쓰시는 편일 겁니다. 많이들. 근데 뛰는 기업 위에 나는 소비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체리 피커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체리를 하나씩 이렇게 줍는 것처럼 카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포인트가 더 적립이 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걸 따져서 카드를 쓰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해서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는 것도 좀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서야 이제 뭐 새해에 어떤 트렌드가 있을지 유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비로소 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그러면은 센스 있게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먼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작년에는 기억을 해보면은 복고, 힐링 이런 단어들이 트렌드의 줄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을 연결을 해서 시원하게 트렌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네. 네. 뭐 날카롭게 분석해서 새로운 답들을 많이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기업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는 대체로 복고, 힐링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그렇죠. 불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힐링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어떤 트렌드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까요? 네, 사실 힐링이라는 것에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약발이 다 떨어져 가고요. 네. 왜냐하면 힐링이란 말이 원래부터 있었던 말인데
IMF 시대 때도 이 말이 있었었고요. 그랬죠. 그 말을 최근 들어서 다시 가공해서 다시 썼던 말인데 네.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고 잠시 위안 주는 형태로 시작했는데 그 위안도 심리적 위안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 위안이라는 게 아무리 나 괜찮아 100번 얘기해도 정말 괜찮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효가 거의 끝나갔고 이제 어떤 선택을 좀 많이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소비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불황이고 좀 경제 없고 주머니 지갑이 좀 가벼워졌다고 해서 정말 싼 것만 찾지는 않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으면 싼 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싼 걸 많이 팔았었는데요. 네. 그건 옛날에 썼던 방식이고 요즘은 불황인데도 조금 비싼 거에 관심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것들일까요? 네. 소비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균등하게 나눠서 쓰지 않고요. 예. 어떤 분야는 좀 비싼 걸 쓰는 대신 나머지는 좀 아주 싼 걸 쓸 수 있는 건 거죠. 예. 불황이라고 해도 요즘 뭐 수입차 잘 팔립니다. 네. 또 불황이라고 해도 해외여행 잘 가십니다. 또 해외여행을 뭐 여유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서민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돈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쓰는 대신 나머지 소비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필품을 싼 걸 쓰는 대신 네. 가끔씩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기업들이 올해 또 관심 가지는 것은 올해 스포츠 이벤트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애국심을 부추기기 가장 좋은 시점이어서 네. 기업들은 지금 애국심 마케팅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뭐 말로만 하는 애국심이 아니라 정말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훨씬 더 좋고 값이 싸다는 인식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줘야지 애국심이 될 텐데 아직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래요. 이게 커피를 비싼 거를 먹으면은 밥을 안 먹는다든지 싼 걸 먹는다든지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된장녀다. 막 이런 비판을 받으면은 좀 화가 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곳에 있어서는 내가 좀 만족을 할 만한 소비를 하고 줄이고 이런 것들에 좀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걸 들어서 작은 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은 사치요. 예. 네, 큰 사치 뭐 큰 건 못 사도 네. 뭐 가령 후식으로 맛있는 커피를 마신다거나 맛있는 뭐 후식 과자를 먹는다거나 해서 네. 그런 거 하나 먹는다고 해도 기둥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봤자 뭐 10,000원짜리 미만의 물건들인데요.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 이왕이면 내가 오늘 좀 기분 좀 좋게 그리고 나 아직은 좀 괜찮아 이런 느낌도 좀 살 수 있고요. 네. 보통 이런 작은 사치의 출발이 이런 먹거리에서 많이 시작이 되어서요. 후식에서 시작해서 요즘 뭐 백화점의 프리미엄 고급 식품관도 굉장히 장사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외식해서 뭐 밖에서 사 먹을 돈이면 그 돈 가지고 그런 고급 식품관에 가서 좀 좋은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요. 네. 또 거기다가 향수나 네일 케어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향수는 뭐 비싸다고 해도 하나를 사서 하루에 조금 뿌리면 몇 달 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네일 케어도 뭐 전신 마사지는 내가 다 못해도 남들에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손톱은 좀 이쁘게 좀 다듬고 싶다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할 거냐 이런 네. 작은 사치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립스틱 효과라 그래서 불황에는 이제 작은 화장품인 립스틱이 잘 팔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네일 케어샵이 잘 된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사실 그것도 트렌드에 대한 오해인데요. 네. 불황 때 립스틱이 원래 잘 팔리지는 않는 건데요. 어느 한 해 좀 잘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마케팅을 펼쳤었고 또 불황 때 미니스커트 잘 팔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해야지 불황 때 보통 패션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미니스커트가 잘 팔린다고 해야지 그거라도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미니스커트는 저항감이 가장 적은 패션 아이템이어서 미니스커트가 세상에 출몰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팔린 적이 없습니다. 네. 늘 잘 팔려서 불황, 호황 관계가 없는 거고 립스틱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들어 네일 케어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에서 소비가 시작되었던 것보다도 네. 일종의 자기 위안인 거죠. 나를 좀 더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그 위안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이거는 불안과 호황과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분인데 잘 이해하시네요. 저희 남편은 제가 네일 케어를 한번 받았더니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왜 쓰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소비에서 가장 네. 중요한 사람들이 원래 소비에서는 여자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네. 한국은 유독 여자의 소비에 굉장히 좀 인색합니다. 네. 사실은 여성들이 뭐 소비가 좀 살아나야지 경제도 살아나는 건데 내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소비에 사실 우리가 좀 관대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힐링이라는 말이 이제 지겨울 정도로 정말 효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불황이 계속되고 좀 많이 지쳐있고 안녕들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거를 좀 해소하려는 그런 소비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위안이 네. 필요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작은 사치라는 것이 그 전에 힐링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 전에 힐링은 그냥 마음을 편하게 이런 거였는데요. 네. 작은 사치는 적어도 내가 그런 거 먹을 수 있고 몸에 바를 수 있고 해서 물리적인 뭔가 좀 느낌을 주는 겁니다. 네. 그냥 가만 앉아서 나 괜찮아 100번 외치는 것보다 그냥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기분 좋아서 뭔가 좀 내일은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황이라고 너무 싼 거에 대한 위주로 기업에서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네. 불황이지만 사람들의 소비 태도가 바뀌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가려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시장을 또 노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좀 양극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에 따른 어떤 트렌드의 변화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트렌드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소비에서 많이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양극화가 트렌드에서 양극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새로운 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몸에 붙이는 안경이건 시계건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그다음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보안제 형태가 될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네.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지게 된다면 자기가 먹어야 될 나머지를 못 먹고 그걸 살 수 있는 건 거고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폰까지는 사실 양극화된 사람들까지 따라왔었는데 그 다음 시장까지는 따라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소비가 나왔을 때 사실은 사회적 양극화는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이며 문화적 격차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정보 격차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올해가 아니군요. 이제 지난해는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랬고요. 복고 열풍이 참 크게 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복고를 좋아하는 게 한 5, 60대 정도 되는 그런 연령층이었다면 이제는 3, 40대로 응답하라 드라마도 사실 이게 소구하는 대상이 3, 40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가 과거에 앞당겨지고 있는 이유가 어떤 네, 걸까요? 과거의 복고는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옛날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복고를 예.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90년대를 다시 끄집어내오는 그 현상은 우선 텔레비전의 드라마에서 9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얼추 한 3, 40대가 된 거거든요. 네. 요즘 그 10대, 20대는 TV를 안 봅니다, 거의. 그래서 보통 3, 40대 이상을 보통 가시청관으로 보통 두고 있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또 네. 거기 중에 하나가 지금 한창 열심히 만들고 있는 PD건 작가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3,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치가 끄집어내기 가장 좋은 시절도 그 시절이고요. 또 90년대가 우리나라의 문화와 소비의 대중적인 부흥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끄집고 갖고 올 게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이 복고가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70, 80 시대의 복고와는 완전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에는 정말 힘들고 하니까 옛날 한번 돌아가고 싶고 추억하는 느낌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때 컨텐츠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지금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를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90년대 정말 문화 폭발의 시대였죠. 예. 네. 그리고 또 꽃할배들이 많아졌어요. 청바지 입고 막 이런 할아버지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나라 실버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어떨까요? 네, 보통 이제까지 실버 하면 그냥 요양이나 건강 이런 것만 보통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노인들이라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노인들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풍족한 분들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바지 캐주얼 입고 해외여행 좋아하시고 네. 이것저것 새로운 거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도 요양과 건강 위주 이 흐름에서 새로운 3, 40대가 쓰는 것들을 노인도 쓰는 걸로 좀 많이 바뀌어져 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 아마 올해가 노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백화점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노년층들을 위한 층별 이런 인테리어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에는 도심에 보통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네. 외곽에 있으면 도심까지 쇼핑을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노인 전용 백화점들이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그걸 그래서, 제가 들은 것 네, 같습니다. 가까이서 사실 이제까지 보통 우리가 노인 생각하면 저기 공기 좋은 외곽으로는 자꾸 요양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네. 그분들이 다 바깥에서는 재미없는 건 거죠. 다시 그렇죠. 도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 가난한 노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런 분들을 또 양극화하는 그런 또 트렌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사실은 가난한 노인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네.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감당해야 될 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세금 더 많이 앞으로 즐겁게 내야 됩니다. 예, 세금 내서 또 복지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취업계, 이쪽 뭐 스펙 쌓기도 이제 뭐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 되고 있던데, 트렌드는 취업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이미 기업들에서는 더 이상 지금에 하는 스펙 갖고는 사람을 잘 못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라는 것도 과거에 이걸 남들 안 할 때 했을 때는 차별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괜찮구나를 확실하게 가려주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다 똑같은 걸 스펙이라고 하고 들고 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신규 채용 방식들을 계속 끄집어내곤 있는데요. 한계는 좀 많고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채용 방식들이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뽑히려면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스펙이라는 것이 남들과 같은 걸 쌓아 올리는 거라면 취업 쪽에서도 남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지 고민이 사실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날카로운 상상력을 갖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사실 기업들은 요즘 창의력, 혁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 인재를 가장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되게 유심히 보고 있고 모든 기업들도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월마트의 경우에는 톡톡히 실패를 하고 돌아갔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떨까라는 좀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월마트는 오프라인 기반이어서 사실은 우리랑 뭐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다면 네. 아마존은 이미 지금도 한국에서 아마존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해외 직구라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 배송 많이 하십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아마 역대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건데요. 그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살아남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좀 전문화된 특화된 서비스로 뭔가를 잘 골라준다거나 네. 아니면 서브스크립션처럼 뭔가 회원제 개인 배송 잘 시켜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그냥 지금처럼 쭉 진열장처럼 해서 싸게 파는 이런 방식 갖고는 더 이상 승부가 나기 쉽지 않을 거니까 네. 아마존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국내 뭐 업계로서는 굉장히 위기지만 반대로 국내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 또 이 소장님이 날카롭게 진단하는 올해 트렌드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 올해는 뭐 불황이기 때문에 작은 네. 사치라는 측면에서 자기 위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이 위안을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면 이제는 40대, 50대 심지어 남자들, 아저씨들까지 많이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공략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전기차처럼 뭐 3D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새로운 디지털 기기들이 올해 굉장히 대중화될 겁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도 누군가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트렌드의 변화에는 엄청난 또 기회가 있죠. 예, 오늘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님 연결해서 트렌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4부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취업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앱 예스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국회에서 또 올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해를 넘기고 5시간 가까이 지나서 말입니다. 늑장 처리도 문제지만은 쪽지 예산 논란 정말 창피합니다. 쪽지를 살짝 끼워 밀어넣듯이 슬며시 자기 지역구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해서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데요. 올해는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카톡 예산이라는 말까지 나왔더군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촉법 공방도 있었죠. 이번 외촉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을 해서 증손회사를 설립을 하면 이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던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이 개정되면은 2조 3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또 일자리도 크게 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박영선 의원 등은 재벌 특혜라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이 늑장 처리됐다 이런 의견이 적지가 않습니다. 결국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는 걸로 해주면서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등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이미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것도 특혜란 주장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그럼 외촉법 개정안은 어떻게 통과됐을까요? 흥정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말이죠.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독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반대로 독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데 말이죠. 쪽지 예산, 카톡 예산 같은 신조어를 탄생시키는 국회의원님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생떼를 쓰는 일본에 뭐라고 할 면목은 있으신지요?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Luke Americano. Luca. 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알짜 부동산 정보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졌는데 예.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안, 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눈에 띄는 게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핵심되는 것 한 5개만 꼽아볼까요? 예.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표지가 여야 합의로 됐죠. 극적으로 연말에 네.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가 됐고, 그다음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청약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이상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좀 많이 실수해야 될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책 모기지 통합 판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과거 하반기 때 만들어졌던 그 규제들이 상당 좀 있어요. 그 다주택자라든지 청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상당히 좀 바뀐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도 거래 시장하고 네. 분양 시장 활성화 대책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택 매수세 확대를 통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금융하고 세제 지원도 올해도 좀 많이 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2년 차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이 그 경제 축의 한 축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깊이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저희가 많이 좀 짚어보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이제 청약할 수 있는 나이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들어요. 우선 그 19세로 이제 19세 이상으로 낮춰는 졌지만 네. 과연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금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부모가 도움을 줘야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점차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청약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단기간에 뭐 청약 시장이 막 화랑이 되고 이런 상황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분들이 지금 자금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이라든지 유래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인기가 있는 단지들은 또 이분들한테 오질 않습니다. 네. 그 앞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1, 2순위에 그 마감이 안 되고 3순위까지 넘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순위까지 넘어오는 지역은 한 19세 이상으로 청약 자격이 좀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좀 청약률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이미 냈던 취득세도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시점이 어떻게 되죠? 작년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네. 적용을 받고요. 취득세 환급 시기는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환급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예상도 됐었고 또 이미 알려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향후의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올해 나머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취득세 연구 인하가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작년 말로 끝나는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취득세 면제가 작년 말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연초에, 그러니까 1, 4분기 때는 좀 거래가 좀 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좀 그 시장 화랑기 때 그 했던 것들을 지금 규제 완화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확실하게 그 좀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의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그동안에 이런 정책 규제가 주택구입자의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가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아마 그 취득세 연구 인하만 가지고는 되질 않고요. 전체 아울러져서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가 올 한 2, 4분기 때부터는 조금씩 좀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 살림에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취득세 연구 인하 등으로 해서 지방 정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데 네. 정부에서는 그 과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지자체가 좀 불만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재정 자립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이제 어차피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지만 또 이제 세금이 네.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잘 사는 지역들의 지자체는 상당히 좀 그 혜택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못 사는 지역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걸 어차피 해야 되면은 징수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중앙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첨예하게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이견 때문에 아마 네. 올 2월 달 다시 논의를 해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수직 증축,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이슈로 많이 다뤘는데 그렇죠. 일단 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부터 혜택받는 지역도 좀 알려주시죠. 올 4월 25일부터 일단 시행을 하고요. 네. 최대 그러니까 15층 이상은 3계층, 그다음에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증축 가능 그 세대수도 15%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수 증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거주자들은 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걸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복잡해요. 네. 그러면 현재 집값이나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그 일반 분양이 발생이 되면 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최소 1,500, 많게는 한 1,800m. 그러니까 정보업체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일반 분양가가 한 1,500만 정도는 이상이 돼야지만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평가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서울의 강남에서 개포라든지 뭐 이렇게 일부 지역하고 또 목동은 집값이 또 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분당 1기 신도시가 혜택을 받는 지역이긴 한데 분당의 중에서도 시범단지 쪽 네.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400만 가구가 그 예정 단지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깡통 전세가 큰 또 문제거리였었는데. 그렇죠. 예,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봐 정말 가슴앓이 하신 분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법안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보호를 좀 확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7,500만 원 이하에서 9,50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6,500만 원에서 8,000만 원.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도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가 뭐 많게는 뭐 4, 5억짜리도 있고 평균가도 2억에 3억 정도 되는데 요거 분양받아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전세값이 뭐 올해도 지금 올해 상반기에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가 너무 지금 70%, 75%까지 치솟는 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전세가가 막 계속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올려줄 그 상황이 아니고 전세가가 75%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5%가 넘는다면 나중에 경매가 당할 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쫓기듯이 막 그런 집을 골라 살 게 아니고 정말 꼭 들어가야 한다 하면은 뭐 한 65% 정도의 그 전세 보증금을 내고 네. 나머지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 월세를 좀 지불하는 게 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반전세 형태를 반전세 형태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물론 시장이 지금 개선이 되면 네. 뭐 전세가율 75% 80%까지도 경매 낙찰가가 상향되겠습니다만은 뭐 단기간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전세가가 막 쫓기니까 나는 굳이 이 집을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 하면 그건 한번 이상하는데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월세로 돌리는 부분에 대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계산은 좀 잘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금리가 지금 전세 대출이 한 3% 내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를 이제 그 월세로 돌리면은 네. 한 5% 정도 받으니까 높죠, 상당히. 높긴 네. 높은데, 그래도, 내 전체 재산인 전세금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집을 샀는데 이것 때문에 가난하게 된 하우스푸어들. LH에서 집 사주는 것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책이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하우스푸어 문제가 정말 뭐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데 이분들 네. 대책을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좀 세웠었어요. 예. 지금 이분들이 그 대출을 받은 게 보통 한 4, 5년 전에 집을 샀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때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을 때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한 6%대, 뭐 많게는 7%대, 물론 적은 사람은 5%대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이게 대출을 받은 분들이 LTV 집값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대출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그 신청을 할 때 기존의 신규 대출 받을 때도 기존의 대출 받은 LTV를 좀 적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네. 은행에서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은행에서는 기껏 해봤자 한 0.5% 정도를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우스푸어들이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규로 대출을 전환을 해주면 지금 3% 내외로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요. 예. 그렇죠. 금리가. 근데 현재 그분들이 그게 전환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좀 그 상환을 해지하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으라 한다든지 아까 예. 또 얘기했다시피 LTV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또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정 부분을 또 그 반환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금융위에서 좀 그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네. 시중은행들도 이분들을 좀 따라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조금 이번에 이제 희망 임대주택 리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동안은 그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그 사들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85제곱미터 이상까지를 살 수 있는 어떤 그 구제책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임대료 형식으로 내고 그렇죠. 살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예. 예. 뭐 올해 좀 부동산 시장 좀 풀려서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뜨거운 감자였던 각종 민영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관심이 크다고 할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 영리화. 과연 그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기획에서 다뤄봅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병원비 폭등의 의료 민영화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인지 아닌지 금요기획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취업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빨리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보와 방법을 아는 것이 그 길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좋은, 예, 네. 새해 좋은 취업 정보랑 네. 방법들 알려주셔야지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좀
올해 어떤 정책들이 지원이 되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네. 채용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종합적으로 일단 어떤 건지 하고 좀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목표 부분만 좀 점검을 먼저 네.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과 여성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의 확대라든지 네. 실질적인 해외 취업 지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취업률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규 취업자가 늘어날 것인가? 2014년에는 취업자 45만 명을 지금 예상을 했고요. 네. 이로써 고용률은 65.2%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숫자는 올해 이제 12월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마감 숫자와 대비를 해보면 올해 신규 취업자 숫자는 38만 명 가량이었는데 이것보다 네. 7만 명 정도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4.4%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보다 다소 이제 상향 조정된 네.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통계가 과연 일리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이제 40만 명 정도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네. 했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38만 명으로 각각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갭이 나는 한 5만에서 7만 명 정도를 어떻게 달성하겠느냐. 이제 이것이 네. 이제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질도 중요하지요. 네. 그리고 네.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취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박탈감도 상당하고 네.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인재들이기도 한데 네. 올해 그러면은 청년 취업을 어떻게 활성화한다고 하나요? 네. 그 고용률, 취업률 이런 이야기 를 이제 할 때 작년을 마감을 해볼 때 가장 취약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청년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더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분야이기는 합니다. 청년 취업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해외 취업 지원이 좀 눈에 띕니다. 그 고용률 70% 로드맵을 지속시키는 방법론으로 청년 창업과 해외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해외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외 민간 네트워크, 현지 정부 조직 연계를 통해서 현지 일자리를 찾아주는 K-무브 센터를 지금 현재 3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7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 완료 확산 등을 통해서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작년 하반기에도 꽤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지금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공공기관 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전략을 좀 달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 취지로 좀 엿보입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상관없이 네. 일자리를 만드는 건가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질의하고 응답을 안 받았기 네.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정원의 3%를 채우기 위해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제 일자리냐, 정규직 일자리냐 예. 이런 질문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증원을 더 늘리는 게 아니면은 네. 또 스위칭되는 또 이 장년층이 또 얼마나 또 배출될 수 있느냐, 그렇죠. 나올 수 있느냐 지금 네. 이 부분도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네.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섬세하게 잘 됐으면 네, 하는 네. 그런 바람이고요. 안 되면 취업 안 되면 내가 그냥 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업을 하면 되는데 네. 또 창업도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또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나요? 네네. 그 정책을 앞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일자리 내가 만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취지로 보면 창직이나 창업이나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방법론일 수는 있는데 이 창업이 고용률을 메꾸는 방법론으로 쓰여지는 게 유용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함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네.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 지원 정책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창업 3년 이내에 청년 창업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 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창업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만 29세 이하라면 청년 창업펀드의 대상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고요. 네. 창업기업의 내부 수익률이 5%를 넘으면 초과 수익의 50%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런 뭐 이런 지원들이 지금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요. 네. 뭐 창업이나 창직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협동조합들도 그렇죠. 많이 만드시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또 뜻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네. 뭐 의미 있을 좋은 방법이라고 수도 있을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 일자리. 그래서 이게 여성들에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좀 주겠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그게 잘 돼야 되겠죠? 올해 이제 실제 그것이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네. 이제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를 거치면서 이 정책이 얼마나 유효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여성 일자리, 청년 취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70% 고용률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관련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육 지원 체계 개선이라든지 네.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가지고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인 듯하고요. 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성에게는 육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영아 종일제 연령을 이전 12개월에서 지금 24개월로 늘리겠다고 하고요. 아이 돌보미들의 처우도 개선해서 여성이 그 현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네. 여성들이 좀 잘 쓰셔가지고 정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또 일자리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근데 아이 돌봄이라고 하면은 네. 민간에 있는 아이 돌보미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민간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네.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주변에서 봐요. 네. 아이 돌보미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뭐 자격증을 가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일한 여성들이 그러니까 처우를 개선해 준다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아이를 잘 봐줄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질적인 만족도도 예. 반드시 이제 수반이 돼야 되니까요. 네. 또 반대로 또 우리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도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 돌봄 예. 자체도 이제 일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불편하면 내가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경력 단절 됐다가 이제 네. 재취업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는 뭐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네. 이러면은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안 하죠, 그렇게. 그래서 참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네. 예, 지금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어느 정도나 지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죠? 지금 올해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었다고 작년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면 2014년에는 본격적인 확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관련된 예산들은 충분히 좀 확보된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예. 특히 2017년까지 시간 선택제 공무원 4,000명. 네, 그다음에 공기관 직원 9,000명을 채용한다고 하고요. 예. 2014년 하반기에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기업 역시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참여한다고 하니 이걸 좀 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네,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잉크요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가보면요.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의료 민영화로 가려 한다 주장하고 믿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일 금요기획에서 이 내용 깊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만 아쉬운가요?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